문을 두드렸을 때 안쪽에서 체인 걸린 소리가 먼저 났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나다. 너희 시아버지. 문이 조금 열리더니 며느리가 얼굴만 내밀었다. 아버님, 오늘은 곤란해요. 내일 연락 주시고 오세요. 뒤에서 아들이 슬쩍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만 본 채 말이 없었다. 나는 장례가 끝난 당일이라는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삼켰다. 새벽까지 헌한 냄새가 배인 코트에 손을 넣었다가 빼며 속으로만 되뇌었다. 하룻밤만 의자에서라도. 결국 돌아서는 내 등을 향해 며느리는 저희도 생활 패턴이 있다고 덧붙였고 아들은 그 말 위에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 나는 평생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살았다. 계절이 바뀌면 핸들 감촉도 바뀌었다. 겨울엔 새덩이처럼 차갑고 여름엔 땀으로 미끄러웠다.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왔다.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아내가 나를 기다리는 줄 알았다. 사실은 늦게까지 반찬 가게 장부를 정리하던 여자였다. 그 여자는 내 아내였고 내 평생의 동료였다. 우리 둘이 모은 돈과 저당 잡힌 집값으로 아들 신혼집을 마련했다. 조건이 있었다. 나중에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면 곁을 내줄 것. 아들은 당연하다고 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에는 부양 조건부 증여라는 글자가 분명히 찍혔다. 처음 몇 달은 예의가 있었다. 그러나 명절이 지나고 몇 번의 주말이 흐르자 전화벨이 울리면 바쁘다는 말만 남았다. 한 번은 조카 결혼식 끝나고 근처라 들렀다가 초인종 너머로 미리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장식장 속 사진이 된 기분이 들었다. 있으나 만화한 자리. 아내가 위독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두 손으로 의료진 설명을 붙잡듯 들었다. 수술 날짜, 항암 스케줄, 주의사항 메모지를 몇 장이나 채웠는지 모른다. 전화를 했다. 엄마가 위암 말기란다. 아들은 프로젝트가 급하다며 주말에 오겠다고 했다. 그 주말은 오지 않았다. 병실의 인해는 비슷했다. 아침에 진 낮의 졸음, 저녁의 통증, 새벽의 두려움. 아내는 머리맡 사진을 보며 물었다. 우리 애는 언제 올까? 나는 매번 대답을 조금씩 바꾸었다. 곧. 이따가. 오늘 밤엔 아마.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이 진통제보다 낫다는 걸 알았다. 한 번 왔을 때 며느리는 마스크 위로 인상을 썼다. 병원 냄새를 맡으면 메스꺼워서요. 아들은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아내가 손을 내밀자 잠깐 잡고는 진동 소리에 손을 빼냈다. 그가 병실 문을 나가고 침묵이 남았다. 침묵은 때로 소음보다 잔인했다. 아내는 어느 새벽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그래도 잘 살았죠?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그날 이후 집안의 시계가 멈췄다. 나는 제사가 아닌 삶을 정리해야 했다. 장례 후 냉기가 가시지 않은 방, 접어둔 이불, 식지 않는 공기. 혼자 있는 밤이 더 깊을 것 같아 나는 가방 하나 들고 아들 집으로 갔다. 하룻밤만 기대고 싶었다. 그 문 앞에서 들은 말이 오늘은 곤란하다 했다. 돌아오는 길에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사는 동안 내가 배운 건 견디는 법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다른 것을 배우기로 했다. 돌려놓는 법을. 다음날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조건부 증여. 글자는 그대로였고 마음만 낡아 있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며 내 손이 떨렸다. 이 조건 지키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젊은 법무사는 자료를 읽고 질문을 했다. 병문안 기록, 연락 내역, 증언 가능자. 나는 병원의 출입 명부와 간병인의 연락처, 장례식장이 영수증까지 들고 다녔다. 생각보다 증거는 일상 속에 흩어져 있었다. 소장을 접수하던 날 손끝이 따끔했다. 도장을 찍는 작은 행위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큰 소리처럼 들렸다.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긴 제목의 싸움이 시작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큰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했다. 나는 법무사와 그리고 종이 몇 장을 들고 섰다. 같은 방에서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첫 재판 상대 변호사는 부양은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우리의 계약서에는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재판장은 두 쪽이 서류를 번갈아 보다가 물었다. 조건을 이행했습니까?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기울였다. 두 번째 간병인이 증언석에 섰다. 어머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으셨어요. 애는 언제 오나?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오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세 번째, 아들이 메시지가 제출됐다.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 요양원 알아봐야. 화면에 뜬 문장이 법정 안이 모든 얼굴을 더 오래된 얼굴로 만들었다. 재판장은 아들을 바라봤다. 이 메시지 본인이 쓴 건 맞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감정적으로라는 변명은 문장으로 잘하지 못했다. 판결은 짧았다. 그리고 분명했다. 부양 조건 위반. 징역 해제 인용. 종이가 내 손에 돌아왔다. 등기가 말소되고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법원 문을 나설 때 며느리가 내 앞을 막았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아들은 눈을 붉혔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주 오래 미루어둔 답을 꺼내듯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에 주는 거다.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다. 박스는 내 것이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처음으로 내 방 냄새가 났다. 싸늘한 새벽을 지나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바람이 아니라 내 숨과 닮은 바람이 들어왔다. 주방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끓였다. 끓는 물 위로 보리 향이 올라왔다.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내 입맛의 기준이 오랜만에 돌아왔다. 맨 처음 한 숟갈을 들이키면서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기로야, 괜찮다. 속에서 무언가 풀리듯 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서로의 선을 지키자. 가끔 안부는 하되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걸로. 그는 조용히 알겠습니다 하라고 했다. 더 덧붙일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이 통화가 끝났다. 뒷말이 없으니 문장이 단단해졌다. 그날 밤 아내의 화분에 물을 주며 오래 서 있었다. 잎사귀 끝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맺히고 묻고 스며들고 어느 순간 흘러내린다. 그리고 마르고 다시 채워진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삶을 다시 채우기로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작은 공책에 하루 하나의 문장을 적는다. 오늘은 누군가의 부탁 대신 내 부탁을 먼저 들어주었다. 오늘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2번 말했다. 오늘은 늦게까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도 내 것이다. 누군가 묻는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나는 대답한다. 가족이니까 너무 미루지 않으랍니다. 사랑은 희생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약속과 존중, 그리고 책임으로 선다. 조건부 증여의 조건이 종이 이 문장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알겠다. 그것은 관계의 기초였다. 지켜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아주 현실적인 기초. 나는 노년에 배운 말을 좋아한다. 돌려놓는 용기. 빼앗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자리를 자기에게 되돌려주는 일. 집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진 건 아니다. 다만 내 자리에서 내 몫이 슬픔과 평안을 맡게 되었다. 그것이면 족하다. 창밖으로 해가 진다. 저녁마다 나는 아내에게 말을 건다. 여보, 나 오늘도 버텼어. 아내가 있었다면 뭐라고 답했을까? 아마 당신은 늘 해냈잖아 라고 했겠지. 그 말이 없어서 내가 나에게 말한다. 그래, 해냈다. 문득 하루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린다. 누군가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는 대신 내 집 안쪽에서 천천히 숨을 쉰다. 누구의 허락 없이 소파에 앉고 누구의 눈치 없이 불을 끈다. 주머니 속 열쇠는 딱 하나다. 그런데도 충분하다. 이 열쇠는 문을 열고 나를 연다. 혹시 이 얘기를 듣는 당신이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면 오늘은 한 발만 떼보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겠지만 곧 익숙해진다. 문턱을 넘는 데엔 큰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하다. 나도 그랬다. 아주 늦게 배웠고 그렇다고 늦은 배움은 아니다. 오래 견딘 만큼 오래 간다. 오늘 밤 나는 내 방에서 잔다.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일 아침 내 손으로 물을 끓여 마실 것이다. 그것이면 된다.